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5번째 말의 내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4단계 창의성, 참신하게 말하는 법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창의력을 요하는 시대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과 상명하복 문화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런 사회는 요원하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 기술만을 수입하려던 과거 동도서기의 실패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개인은 창의성을 갈망한다. 사회는 처치하고 일부 개인이라도 창의적이어야 그 개인은 물론 조금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언어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말이 타인의 마음을 끈다. 식상한 말로는 의미와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다. 말 내용이나 형식이 새로워야 한다.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부분에서는 자신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는 안 된다, 나는 모자라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믿음과 노력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 지적 도약을 꿈꾼다면 나의 무한한 힘을 신뢰해야 한다. 창의성을 키우려면 우선 자신을 신뢰하라. 마음이 바뀌어야 패러다임도 바뀐다 부분에서는 창의적이자 한다면 낡은 것을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집과 거부감은 내려놓고 타인의 것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사고와 언어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집과 거부감을 내려놓기가 저 또한 너무 힘든 일입니다. 타인의 것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새로움은 단절이 아니다 부분입니다. 말도 그렇다. 고리타분하고 상투적인 말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흔한 예로 꽃이 만발하는 봄이 왔습니다로 시작하는 인사말이나 저는 일라밀려 중 장녀로서로 시작하는 자기소개는 별 매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 기존의 소개서들을 참고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기존의 사례와 방법들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발전시키며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는 게 지혜롭다. 새로움은 단절이 아니다. 하늘 아래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의 것에서 시작하자. 멋지게 자기소개나 인사말을 하고 싶다면 그런 예를 찾아 배우자.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과 반대로 이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안일함을 버리자. 다음 젖먹도 아이디어다에서는 동학의 교조, 조선 말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 유고, 불고, 도교와 서학의 영향을 받아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젖먹도 아이디어다. 서학과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같으나 서학 주문에는 결실이 없다. 그러나 시대의 운수를 타고난 것은 하나다. 도는 같지만 이치는 다르다. 최재우.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입니다. 이렇듯 단숨에 많은 일을 사로잡고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동학이지만 사실 그 정도로 최재우의 사상이 독창적이지는 않았다. 최재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은 아니다. 어쩌면 동학은 기존 사상을 종합하고 접목한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종합한 후 여기에 서학이라 불린 천주교의 장점을 접목한 것이니 말이다. 이처럼 최재우는 기존 사상들에서 취할 것만 취했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느냐를 취사 기준으로 삼았는데 특히 평등을 주창한 부분을 택했다. 이 과정만으로도 동학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척 새롭고 매력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재우는 종합과 접목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하기에서도 역사적인 좋은 사례를 찾아 참고하면 유용할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사례나 인문학의 내용을 각종 말하기에 접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복무한다에서는 미셸 푸코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존재가 불연속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의미가 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읽겠습니다. 당장 국가공인 시험 문제를 보자.
비파형 동공과 빗살무늬 토기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대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한국중앙총상회와 보안회의 활동 내용을 외우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전공자나 알면 될 일이지 교양으로 꼭 다뤄야 할 내용은 아닌 듯하다. 푸코는 말한다. 역사 공부의 목적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다고. 현재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역사를 공부하면 지금 당연시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럴 때 현재 체제의 연속성, 즉 견고함에 금이 가고 현재를 바꿀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과거를 살핌으로써 앞날을 예측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차치하고 그저 세세한 것을 암기시키는 데만 치중하니 후대인들은 그저 역사적 인물의 생물연을 암기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생가를 복원하고 추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자기 역할의 전부인 줄 착각하게 된다. 역사교육이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단지 조문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역사 공부에서 창의성은 길러질 수 없다. 이제 너무 자세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그 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현재와 연결해 보아야 한다. 일례로 최재우와 동학을 공부할 때 단지 최재우의 사상과 동학의 형성 과정을 외울 게 아니라 동학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끈 이유가 무엇인지, 최재우는 어떤 말하기로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그리고 이를 오늘날 어떻게 나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야 한다. 공백에 주목할 것에서는 알랭 바디우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건의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성격은 그것을 사건이게 하는 그 공백을 기입시켜 명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알랭 바디우의 말을 간추리면 사건이 되게 하려면 공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백은 어떤 분야에서 은폐되고 가려진 지점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으로 특히 주류가 숨기려는 것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의무를 부여해 드러낼 때 그것은 사건이 된다. 사건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과 체계의 출현이다. 즉 사건이란 창의적인 결과물인 셈이다. 예를 들어 거시성과 의미 담론은 근대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이때의 공백이라 할 수 있는 미시성과 무의미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사상과 예술로 표현한 것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처럼 말이다. 말할 때에도 공백에 주목해야 새롭다. 예컨대 칭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한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는 색다름을 느끼고 호감을 품게 된다.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흔히 지적하는 것보다는 공백의 부분, 즉 애써 외면해 왔던 문제점을 드러내 일깨워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이란 표현과 치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말 공부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독창적인 내용이 담긴 말은 설령 표현이 투박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공백을 드러내는 말하기는 형식은 미흡해도 파급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글을 쓰면서 변하고 나누면서 또 변한다 부분에는 이황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대가 논한 사단칠정 이론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한 것이 온당하지 못함을 이미 근심했습니다만 그대의 논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습니다. 이황이 기대승에게 쓴 편지의 일부다. 이황은 중년의 대학자였고 기대승은 아들뻘의 초학자였는데 감사까지 표하며 비판의 일부를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이황의 이론은 더 탄탄해질 수 있었다. 글을 쓰면서 변하고 나누면서 또 변한다 부분까지 4단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5단계 경청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경청은 본격적인 말 공부에 진입하는 문이다. 언어 생활이랑 크게 나누면 말하기와 듣기인데 말하기만큼 중요한 게 듣기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말하기보다는 성숙한 경청이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사실 경청을 해야 잘 말할 수 있다.
잘 들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이해한 바탕 위에 비로소 나의 좋은 말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듣기는 나를 지키는 최전선이다. 죄는 입으로 짓고 상처는 귀로 얻는다. 말의 홍수 속에서 잘 들어야 나를 성장시키며 지킬 수 있다. 외부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도 나의 귀요. 타인의 날카로운 말을 무디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귀에 달려있다. 빼앗고 싶다면 먼저 줘라에서는 노자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우선 펼치게 하고 그에게서 빼앗으려거든 우선 주도록 하라.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노자. 빼앗으려거든 먼저 주어야 하는 게 이치다. 나의 귀를 주어야 상대의 말을 뺏고 마음도 얻는다. 내가 듣는 만큼 상대방은 말한다. 내가 듣기에 집중할 때 상대도 말하기에 집중하며 내가 진심을 담아 들을 때 상대도 진심을 담아 말한다. 듣기가 말하기를 이기며 화자가 아닌 청자가 마음을 얻는다. 말을 잘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강함의 기법이요. 잘 듣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부드러움의 기법이다. 강함끼리 경쟁하는 세계에서 부드러움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틈새 공략이다. 노자의 표현으로는 은밀한 지혜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사서삼경의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서 글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달변가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관계의 비결로 경청을 뽑았다. 학창시절 그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남의 말을 오래 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는 게 많고 말을 잘해 자주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는 자기 말을 했다. 이를 고치기 위해 김대중은 침묵을 익혔다. 책상 앞에는 물론 집 화장실 벽과 손목시계, 유리에도 침묵이라는 글자를 써붙여 다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비로소 경청을 얻을 수 있었다. 현실 정치란 관계의 극한인데 그런 정치계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이의 관계 비결이 바로 경청이다. 그런데 침묵이 경청의 전부는 아니다. 경청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차분함과 여유, 집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알맞게 마음을 드러내 반응해야 하며 상대의 의도와 속뜻을 읽는 해석의 기술과 안목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마음을 둔다는 것, 이는 상대의 말에 온 정성을 기울임을 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들으면서 그 다음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신용일 뿐이다. 이때 나는 겉말만 들을 뿐 속뜻은 읽을 수 없으며 종종 그 겉말조차 이해 못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거울처럼 쓴다는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장자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거울처럼 쓴다. 가는 것은 가는 대로,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맡긴다. 응하되 감추지 않는다. 장자. 경청도 거울처럼 해야 한다. 경청은 단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에 적절한 추임새와 눈짓, 몸짓을 보내는 것을 포괄한다. 그래야 내가 진심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거울처럼 경청하기란 상대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을 말한다. 거울을 통해야 자신의 얼굴과 마주할 수 있듯이 상대의 거울이 되어 그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경청이다. 이 방식은 첫째 상대방이 자신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을 일깨워준다. 감정이 복잡한 상황일 때 특히 그렇다. 경청하면 상대방은 자기 얘기를 털어놓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처 감지 못했던 감정도 보게 된다. 둘째,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객관적이기는 어렵다. 그럴 때에 간단한 질문과 상황 요약을 통해 자신과 대면하게 이끌 수 있다. 거울처럼 듣는 법을 상담 심리학에서는 거울 기법이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추임새가 조언이나 충고가 되면 안 된다. 먼지가 잔뜩 낀 거울은 제대로 사물을 비추지 못한다. 경청은 내려다보는 듣기가 아니라 나의 먼지를 먼저 닦아내고 겸허히 듣는 태도다. 이해와 오해는 함께 있다에서는 독일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엄격한 이해란 이해와 더불어 오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말의 두 측면 중 전적으로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거듭 말하지만 경청은 그저 듣기가 아니다. 귀와 마음의 기울임이다. 무심 또한 아니다. 글의 행간을 파악하면 맥락은 자연히 열린다에서는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의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글을 볼 때는 행간을 파악해야 비로소 도리를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다. 만약 행간을 파악하지 못하면 도리에 접근할 단서가 없게 된다. 행간을 파악하면 맥락은 자연히 열린다. 지나침은 금물이다. 말의 맥락까지 헤아리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의심부터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지나치게 상대의 의중을 꿰뚫어 보려고 하면 상대는 이를 감지하고 곧 입을 다물 것이다. 역시 답은 알맞게다. 상황에 알맞아야 하고 정도도 알맞아야 한다. 비판은 스스로를 갈고 닦게 한다에서는 중국 명나라 철학자 왕수인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는 이들의 논리 가운데 진실로 내가 취할 만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를 갈고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수양하고 성찰하게 하여 한층 더 덕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옛말에 나의 단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라고 했는데 스승이라면 또 어찌 그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왕수인이 주목한 것은 비난과 비판 중 후자다. 나를 향한 공격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개발시킨다고 왕수인은 말한다. 물론 그 전제는 진실로 내가 취할 만한 좋은 것이다. 근거 없는 비난은 왕수인의 말에 포함되지 않는다. 칭찬도 나를 북돋우지만 비판만큼 나를 깊이 아프게 하면서 성장시키는 것도 없다. 논리가 부족하다면 무시라도 하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허점을 제대로 짚은 비판이라면 흘려듣기 어렵다. 이때 내 안에서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다짐 내지 허점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허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반감과 분노, 수치심이 일어 서로 싸울 수 있다. 이 중 어떤 감정을 택할지는 나의 선택이다. 왕수인은 전자를 택한다. 나를 비판한 사람은 나의 부족한 점을 알려줘 나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를 스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도리어 고마운 존재일 뿐 굳이 미워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 험담에 내 생각을 얹을 필요는 없다에서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학파 철학자였고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헐뜯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것은 전에 들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 당신이 험담 때문에 해를 입는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다. 예컨대 나는 아들이 알아놓은 것을 보지만 아들이 위독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최초의 임상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다른 의견은 첨가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말로 공격할 때 그 말이 일리 있다면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기분 상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게 훤히 보여도 그것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옳은 말이라면 받아들이고 나쁜 의도는 무시하면 된다.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면 그대로 흘려듣는 게 좋다. 그 말에 나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이 담겨 있겠지만 그 때문에 꼭 내가 기분 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의 말은 그의 말대로 둬라. 그것이 바로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자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6단계 질문, 잘 묻고 대답하려면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를 질문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 없다기보다는 질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회다. 직장에서는 선배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일상에서는 어른이 질문을 독점한다. 윗사람은 묻고 아랫사람은 답하는 구조다. 게다가 윗사람의 질문이란 것도 실상 질문이라기보다는 의문문을 띤 명령에 가깝다. 우리의 지향점은 질문다운 질문이 풍요로운 사회다. 질문이 많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적어도 질문 있는 사회가 된다. 질문 있는 사회는 흐르는 물처럼 생동한다. 질문이란 곧 변화의 씨앗이고 소통을 현존시키기 때문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물을 것이 없다에서는 중국 명나라 철학자 왕수인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자네들은 요즘 질문이 적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미 학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 쉽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저 자신이 아는 것만을 따라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네.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물어야 한다. 나의 지식에 대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다. 묻지 않으면서 바뀌길 희망하는 것은 어리석다. 문제의식은 변화의 첫머리다. 당연시하는 것에 숱하게 질문을 던진 덕분에 세상은 지금껏 발전해 왔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는 한국 근대의 사상가이자 항일운동가였던 최익환님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규범성을 띠지 못한 전례적 사실은 한갓 고전적 존재는 될지언정 전통적 존재는 되지 못한다. 전통은 일종의 역사적 노력이며 문화적 권위로서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그랬어. 그런 전례가 없어 같이 역사를 곧장 규범으로 도취하는 모든 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오래된 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의심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자. 그간 당연시해온 것을 물어야 변화가 있고 발전도 있다. 질문이 시선을 바꾼다에서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 실존주의 철학을 정립했던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계속되는 관심은 타자를 그의 객체성 속에 담아두는 일이다. 그리고 객체, 타자와 나의 관계들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객체로 머물러 있게 하려는 계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략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다시 타자가 되는 데에는 타자의 시선이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장폴 사르트르. 노벨 문학상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수상을 거부했던 이 사람답게 질문이 시선을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 갈등의 최전선이 바로 시선이다.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나는 주체요, 타인은 객체다. 반대로 타인이 나를 쳐다볼 때는 내가 객체가 된다. 서로 마주할 경우엔 이처럼 주체와 객체가 역전되는 동등한 대립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권력을 쥔 자들은 시선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는 나를 관찰한다. 그때 권력은 그에게 있다. 우리말의 눈치보다란 표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쓰인다.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더 보는 법이다. 질문도 시선과 비슷하다. 바라보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다.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응답해야 한다. 그런데 질문을 외면하는 것도 응답의 한 형태라 이런 이점을 간파한 권력자들은 시선과 질문까지 독점하려고 한다. 직장의 자리 배치를 보면 보통 관리자는 평직원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평직원은 관리자를 관찰하기 어렵다. 평교사는 교장실 출입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교장은 언제든지 교무실에 들러 교사들을 관찰할 수 있다. 질문도 그렇다. 주로 윗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아랫사람이 답한다. 면접 볼 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역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질문하기만 할 수는 없다. 교수도 강의실에 설 때만큼은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질문을 받는 순간엔 윗사람도 긴장한다. 시선과 질문의 위치가 뒤바뀜으로써 잠시나마 권력이 이동한다. 그러므로 약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그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세상을 바꿔내야 한다. 날 선 것도 무디게 할 정도로 부드러워야 한다. 날 선 것은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은 풀라. 눈부신 것은 흐릿하게 하여 먼지와 하나 되라. 노자. 질문은 권력 유지의 수단이자 동시에 권력을 역전시키는 도구다. 그렇다면 나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질문 태도와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내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에게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중합이 된다. 아랫사람은 그 질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질문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명령이며 시험이 된다. 질문이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기는커녕 권력관계만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따라서 윗사람의 질문 태도와 내용은 부드러워야 한다. 노자의 말처럼 날 선 것을 무디게 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야 질문을 받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친구와 연인 등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질문이 매상 뾰족한 사람들이 있다. 왜? 이유가 뭔데? 그래서 같이 다그치고 불친절한, 취조하는 듯한 질문들이 그 예다. 그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맞니? 어떻게 생각해? 처럼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며 친절하게 묻는 것이 말문을 열게 하고 생산적인 대화도 가능하게 한다. 적당한 거리는 어디에서든 필요하다. 작가는 충격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설령 강하게 말해야 할 경우에도 독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이 때문에 순수한 제시라는 성질이 예술작품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장 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작가의 바람직한 자세를 탐구했는데 일단 독자에게 충격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목적이 뚜렷해 마치 명령하는 듯한 글은 독자에게 부담을 줘 외면당한다. 목적을 이루려고 썼는데 정작 독자가 외면한다면 그 목적은 헛되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적 없이 써내려간 글은 공허하다. 한낱 언어 유희가 될 뿐이다. 사르트르는 작가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로 순수한 제시를 제안한다. 당신을 신뢰할 때 질문이 시작된다.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된다고 느낄 때 이 사람은 나한테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참여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보다 나를 확인시켜주려 한다는 것을 느낄 때 학생은 질문하기 시작한다. 마틴 부버. 질문을 통해 이득을 꾀하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사람. 질문하면 곧바로 충고와 조언이 쏟아지는 사람. 자기 말만 내뱉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리 없다. 심지어 어떤 상사는 질문 받기를 바라면서 막상 질문하면 그 질문조차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애써 질문에 지적받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질문을 잘하고 질문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질문이 오가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모르는 것을 서로 물으니 지식이 발전하고 묻고 도와줌으로써 관계가 돈독해진다. 권력관계가 느슨해지니 더 수평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도 논의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질문은 여러모로 힘이 세다. 질문의 7가지 힘에선 7가지 기능을 이렇게 정리한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이처럼 질문이 오가야 공동체에 답이 생기고 그래야 구성원들도 생각하기 시작한다 라고 적고 있고 6단계 마지막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기는 대화법입니다.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질문들을 질서정연하게 하지 말고 마구잡이로 던져라.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나의 질문에도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대답을 이용해 다양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심지어 정반대의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로 염세적이고 불교 등 인도 철학도 수용했고 괴짜여서 이런 여러 일화를 남긴 쇼펜하우어답게 비열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말다툼에서 이기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논리학은 합당하고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한 길인 반면 논쟁술은 선악 시비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오직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다. 쇼펜하우어는 38가지 논쟁술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앞쪽의 인용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상대를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마구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한다. 상대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답하는 즉시 새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적어도 하나쯤은 어긋난 답을 하게 되고 그때 그걸 물고 늘어짐으로써 상대를 궁지로 몰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인용문 외에도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논쟁술은 하나같이 악랄하다. 상대가 발끈하는 지점이 약점이니 거기를 공격하라.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은근히 끼워 넣어라. 상대의 주장을 확대 해석하라. 화를 내도록 유도하라. 하나를 인정하거든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라.
내가 승리한 듯이 분위기를 몰고 가라. 정 안 되면 인신공격을 단행하라.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쇼펜하우어 논쟁술이다.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둘째, 실제 논쟁에서 사용할 법한 비열한 수단을 모두 열거.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이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비열함을 이기기 위해 비열함을 공부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논쟁에 임하는 당사자의 실제 목적은 이기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애써 그걸 숨긴 채 점잖은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꼬집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논쟁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논쟁술을 격파하기 위한 공부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사람의 추악한 면을 깨닫는 기회로도 여길 수 있다.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독자의 몫이다. 다만 기억할 것은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물을 마시면 오유가 된다는 사실이다. 4단계 창의성, 5단계 경청, 6단계 질문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함께 읽기 25번째 그 두 번째 시간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